출근길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한 프랭크 제임스에 대해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이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음주 측정기처럼 호흡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기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 취임 직후인 다음 달 21일을 전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4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연설 직후 허공에 손을 내밀고 머뭇거리는 장면이 포착돼 치매설 등 또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여 년 만에 5%를 돌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한 프랭크 제임스에 대해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이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로앤만 치안판사는 지난 13일 체포된 총격범 프랭크 제임스에 대해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제임스는 지난 12일 오전 8시 30분께 브루클린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던 지하철 열차 안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다른 승객들에게 권총을 33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탄을 직접 맞은 10명을 포함해 최소 23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맨하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제임스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뉴욕 시민들은 30시간 가까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오늘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제임스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현재 진행형 위험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라 위닉 연방검사는 아침 출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 열차에서 승객들에게 총을 쏜 것은 20년 이상 뉴욕에서 목격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그의 공격은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된 것으로 희생자들은 물론 우리의 도시 전체에 공포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제임스의 필라델피아 대여 창고와 자택 등에서 다수의 무기와 탄환을 발견했다며 그가 더 많은 공격을 저지를 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걸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제임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브루클린 전철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이후 뉴요커들은 다시 전철 탑승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무실 근무가 재개되고 뉴욕 시경이 전철에 투입되면서 승객이 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승객들은 다시 줄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브루클린 총격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3일 하루 동안 지하철 이용객은 전날보다 16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전 탑승객 수와 비교했을 때 약 52% 수준으로 절반을 겨우 넘기는 규모입니다. 최근 들어 전철 탑승객은 팬데믹 전과 비교해 68% 수준까지 올랐지만 다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브루클린 전철 총격 용의자인 프랭크 제임스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였던 어제 퇴근길 전철 풍경도 여전히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전철로 사람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몇 달을 보냈는데 총격이 발생했다며 정차역과의 사이 시간이 긴 급행전철 내에서 총격이 발생해 승객들이 피할 곳도 없었다는 점이 사람들을 더 두렵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도 여전히 통근자들이 모방범죄 우려에 지하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소규모 임상시험을 마쳤는데요. 부스터샷을 접종한 어린이들의 항체가 2차 접종 뒤보다 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두 회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14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부스터샷을 맞은 지 한 달 후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수준이 2차 접종 뒤 한 달 후와 비교해 6배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의 혈액 샘플을 실험실에서 시험한 결과 부스터샷 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 수준은 2차 접종자의 36배였습니다. 두 회사는 또 이번 임상시험에서 부스터샷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며칠 안에 식품의약국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부스터샷은 12세 이상 연령대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보건당국이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2,800만 명의 어린이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또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부스터샷 효과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시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 안 깊숙이 면봉을 집어넣어야 하는 코로나19 테스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 검사 과정이 훨씬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음주 측정기처럼 호흡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기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어제 음주 측정기처럼 호흡 샘플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기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 테스트기로 몇 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제프 슈렌 FDA 방사능 기기보건국장은 코로나19 진단기와 함께 이뤄지고 있는 급속한 혁신 사례 중 하나라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코로나 진단기의 정식 명칭은 더 인스펙트 IR 코로나19 호흡 분석기로 3분 내 결과 진단이 가능하고 숙련된 운영자가 병원 진료실과 이동 검진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기 하나로 하루 약 160건의 표본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기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2,40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양성 검체의 91%, 음성 검체의 99%를 식별해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측정기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다시 PCR 실험실 검사와 같은 분자 검사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음성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최근 노출과 병력, 임상 징후와 증상 등의 맥락을 고려해 진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의무 접종 방침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를 둘러싸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윌리스 타워 왓슨이 미국 내 기업 약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과거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한 기업 중 약 31%는 이미 이런 방침을 철회했거나 철회할 예정입니다. 신규 채용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사례도 줄고 있습니다. 링크트인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 비율은 2월 5.41%에서 3월 4.51%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시도 최근 프로스포츠 운동선수와 공연자들을 코로나19 의무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시당국의 이런 조처에 백신 접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에 예민한 직원들과 고객들이 미접종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불쾌해할 수 있고 기업들의 사무실 복귀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미접종자 채용이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접종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 2월 백신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 1,400여 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서에서 10년 동안 구급대원으로 일했다가 2월에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된 한 전직 소방관은 프로스포츠 선수와 공연자들에 대한 뉴욕시의 예외 조처가 차별과 편견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 취임 직후인 다음 달 21일을 전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적극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한미가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자가 다음 달 24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쿼드 정상회의 개최보다 앞선 5월 21일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2일 일본에 도착해 2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 뒤 22일 일본으로 넘어가 23일 미일 정상회담, 24일 쿼드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할 거란 관측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기도 한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다음 달 21일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4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연설 직후 허공에 손을 내밀고 머뭇거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치매설 등 또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뉴욕포스트는 지난 14일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직후 연단에서 내려서며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단에는 아무도 없었고 청중들은 연설을 마친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민 채 잠시 머뭇거리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어리둥절한 듯 두리번거리기를 이어가다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대표적인 보수 대중지입니다. 이번 일로 보수 진영에선 그간 간간히 제기되어온 바이든 대통령의 치매설을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크고 작은 실수로 대선 과정에서부터 치매설에 휘말려왔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총리라고 칭했고 같은 해 3월에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언급하면서 그를 전직 장군으로 칭하는가 하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수를 포착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치매설, 건강 이상설을 언급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석유업계의 휘발유 가격 바가지 관행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뉴욕주 전체의 석유 공급망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석유업계의 휘발유 가격 바가지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뉴욕주에 석유를 공급하는 메이저 회사들, 원유를 휘발유로 정제하는 정유 공장들, 송유관과 석유 터미널 운영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가 뉴욕주 전체의 석유 공급망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계기로 유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유 가격 급등에 따라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지난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상무부가 어제 발표한 3월 소매 판매에서도 유가 급등 탓에 휘발유 판매액은 전월보다 8.9% 급상승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나섰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석유업계에 대한 비난 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석유업체 경영자들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석유 제품 증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어느 한 회사가 휘발유 가격을 함부로 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년여 만에 5%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이 주택 수요를 냉각시키고 가열된 시장을 둔화시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모기지 회사 프레디맥은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주일 전 4.72%에서 2011년 초 이후 최고 수준인 5%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치솟는 집값에 직면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대응에 나서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고 고용시장을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금리가 주택 수요를 냉각시킬 것이라는 가정에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주택 비용이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크 프라탄토니는 모기지 금리 상승은 주택시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높은 집값과 계속되는 공급 제한이 기존 주택 판매의 연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22일 기금모금 연례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정상담소의 연례 만찬 행사는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며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20일 맨하튼 42가 시프라니에서 열리게 되는 뉴욕 가정상담소 연례만찬은 뉴욕 원 앵커로 활동하는 비비안 리와 댄 매튜가 공동으로 사회를 맡으며 시상식과 공연 그리고 옥션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This is our first
live gala in the last 3 years due to pandemic, and we are very excited to welcome all of our friends and supporters. This year we're honoring 2 very strong and successful women leaders in our community. They are Susan Jin Davis and Jeannie Diffenderfer. 이번 만찬 수상자는 비영리 단체 하이어 에비션 리더십 센터의 한인 CEO 지니 디펜더퍼가 레전트 공로상을, TV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약해온 수잔진 데이비스가 체인지 에이전트상을,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뉴욕 가정상담소와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헐 저스티스가 카탈리스트상을 받게 됩니다. 이지혜 소장은 가정상담소는 그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한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연례 만찬으로 모이는 기금은 가정상담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한인들의 많은 지지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는 지난 33년 동안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팬데믹에서는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시안 범죄 혐오라든지 이 팬데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 기간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기금이 모아진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뭐 쉘터라든지 하우징이라든지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카운슬링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써여질 예정입니다. 갈라 참석은 뉴욕 가정상담소 웹사이트나 전화 718-460-3800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은 북한 정부와 관련된 해커들이 지난달 말 비디오 게임 회사로부터 6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수사를 통해 북한과 연관성이 있는 라자루스 그룹과 APT38이 지난달 29일 보고된 6억 2천만 달러 이더리움 도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피해를 입은 업체는 블록체인 게임인 엑스인피니티로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인 로닌에 지난달 해커가 침투해 암호화폐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저지닷컴은 뉴저지주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선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도로와 교량 공사지역 인근에서 과속과 부주의 운전으로 공사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며 이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국이 이처럼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공사지역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년 동안 뉴욕주 도로 또는 교량 공사지역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 사고는 200여 건으로 이런 사고로 5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2년 2월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뉴욕 한국일보가 한인 성씨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한인 합격자 수는 4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2월 36명보다 33.3% 증가한 겁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총 3,068명으로 이 가운데 45%가 합격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환창한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되고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